그래서 이제 당군이 목표로 하는 안시성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했습니다. 기존 안시성도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연개소문은 여기에 지원병력 15만 명을 더 보탭니다. 그런데도 고현수가 개활지에서 맞대응을 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적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당태종은 고현수와 고혜진이 이렇게 우둔한 장수들이란 얘기를 듣고 이들을 유인하기로 합니다. 이미 한번 이긴 경험에서 나온 엉뚱한 자신감도 한몫했을 겁니다. 당태종은 경계가 약해진 틈을 타 간밤에 기습병 26,000명을 보내 지원군 부대를 공격합니다. 결국 이 전투로 당군보다 10,000명이나 더 많았던 고구려 군사 36,000명이 포로로 잡힙니다. 고현수와 고혜진은 아예 이때부터 뼛속까지 당나라 신하가 돼 당태종에게 고구려 공격의 선봉을 자청했다고 합니다. 멍청이들이 포로를 거쳐 끝내 배신자가 되고 말았죠. 드디어 이곳 안시성에 도착했습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안시성은 성주 양만춘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된 조직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민 모두가 성주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돼 있었죠. 게다가 험준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지역 여건도 좋았습니다. 안시성의 위치는 남만주철도 해성역 부근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도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 그 위치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 당군은 총력을 다해 안시성을 공격합니다. 이미 앞서 장군들의 회의 끝에 안시성을 치지 못하면 평양까지 온전히 진군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안시성의 강력한 반격에 진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와 이제 당나라의 신하가 된 고현수 고혜진이 안시성보다 백암성 남쪽에 있던 오골성을 먼저 칠 것을 건의합니다. 오골성주가 늙어 병사들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할 거란 것이었죠. 하지만 황제의 측근인 장손무기가 이를 말립니다. 오골성으로 진군하면 그러잖아도 독이 올라있는 안시성과 건안성 군사들이 뒤를 밟을 것이고 그러면 필시 보급로를 차단당해 차후 전투가 불가능할 거란 전망이었죠. 결국 당군은 안시성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때 평양에 있던 연개소문도 적군의 상황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중리를 척후병으로 보내는데요. 이 고중리가 그만 당군에 붙잡힙니다. 하지만 당태종은 아량을 베풀며 이 고중리도 풀어주었다고 하죠. 자, 안시성을 둘러싼 전투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반격이 계속되자 당태종은 전략을 바꿉니다. 한때 수나라도 써먹은 적이 있는 토산이었죠. 저는 이게 그냥 흙만 쌓아 올리는 줄 알았는데 영화를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건축이더라고요. 어쩌면 자연적인 산보다 더욱 정교하고 또 체계적으로 쌓아 올리는 겁니다. 당태종은 이 도종을 책임자로 삼아 16일간 연인원 50만 명을 동원해 거대한 토산을 쌓아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이도종이 발을 다치자 당태종이 직접 침을 놓아 병사 전체의 사기를 높였다고 하죠. 앞서 백암성 때 이사마도 그렇고 또 당태종의 이런 스윗한 스토리가 계속 전해집니다. 16일이라기에 짧은 것 같아도 사실 보름을 넘는 기간이고 급박한 전쟁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기간엔 대부분 병력이 토산을 쌓는 데 집중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안시성으로부터의 공격도 막아내야 했을 겁니다. 당군의 토산이 높아지니까 고구려도 성 위에 토산을 쌓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군의 토산이 안시성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토산이 완성되자 당태종은 이도종을 토성 수비대장으로 삼고 이도종은 다시 부하인 부보계를 책임자로 임명해 그 토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키게 했습니다. 이제 거대한 당군 병력이 토산으로 올라가 안시성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죠? 이 토산이 무너집니다. 어떤 드라마에선 물길을 뚫어 토산의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하고 또 영화에선 땅군들이 굴을 파고 들어가 그걸 무너뜨리죠.
어쩌면 둘 다 아니고 그냥 급하게 쌓은 토산 기반 자체가 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당군이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력을 다해 쌓은 토산은 그렇게 와르르 무너집니다. 흙더미가 안시성 성벽을 덮치자 이 성벽도 함께 무너지는데요. 이때 마침 토산 책임자였던 부보개가 자리를 뜨고 없었는데 안시성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토산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토산이 처음에 무너지면서 완전히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무너지면서 낮아진 토산을 고구려가 빼앗은 것이죠. 고구려는 이때 당군 진영으로 들어가 그동안 계모성, 요동성에서 빼앗긴 군량과 물자 등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당나라 입장에선 황당함을 넘어 허망한 일이었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기반은 둘째치고 사상자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고 이로 인해 사기도 매우 저하됐을 겁니다. 군량까지 빼앗겼잖아요. 당태종은 자리를 비웠던 책임자 부보개를 처형하고 토산을 되찾기 위해 사흘 밤낮 공격을 퍼부었지만 끝내 토산을 찾진 못했습니다. 고구려군에게 좋은 공격 요새 하나 만들어준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면 공격 포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때 토산 무너지면서 전투 끝나고 당나라군이 물러간 걸로 대충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당태종은 결코 안시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안시성 이후에 평양 정벌은 둘째치고 악에 받쳐 어떻게든 안시성을 무너뜨려야 했던 겁니다. 마치 그 옛날 수양제가 살수대첩으로 그렇게 깨지고도 악에 받쳐 3, 4차전 계속 공격했듯이 말이죠. 토산이 무너진 뒤에도 다시 오랜 시간 쌍방간의 공격이 지속됩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음력 9월이 됐습니다. 우리로 치면 겨울로 접어드는 때입니다. 처음 공격 명령을 내리고 요동으로 향한 게 1월인데 벌써 반년을 넘어 서서히 겨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안시성 공격에만 70일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토산만 뺏기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죠. 겨울로 접어들며 군량마저 떨어져 가자 몇몇 장수들이 본국에 군량을 요청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지만 성 하나에만 2달을 넘어 소비한 건 사실 승패가 결정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사이 안시성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래 싸우면서 버텨냈다는 건 성주를 중심으로 군민이 똘똘 뭉친 정말 이상적인 단결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였죠. 지리한 싸움 끝에 결정적 한방이 나옵니다. 당태종이 전투 중 화살에 눈을 맞아 한쪽 눈을 잃고 말죠. 보통 영화나 사극 드라마에선 이 장면을 언급하며 당태종이 이 일로 완전히 사기를 잃고 철군을 결정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고려말 이곡과 이색 부자가 적은 내용에 따른 것인데 오늘날엔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이곡 이색 부자의 기록에만 있고 중국사서에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거짓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결국 안시성에서 가로막히고 더 이상의 가능성을 찾지 못한 당군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날 양만춘이 그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다고 하죠. 당태종은 양만춘의 용맹과 지력에 고개를 숙이며 겹실로 짠 비단 10필을 또 다른 책에서 100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양만춘에게 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돌아가는 당군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군량이 떨어진 당군은 그나마 식량이 남아있는 요동성으로 퇴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동성 앞에 요택을 건너갑니다. 이들이 처음 요동으로 올 땐 물이 적어 건너오기 편한 요동 중상류로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성으로 왔었죠. 하지만 이제 이곳은 연개성문의 군사들이 막고 있었죠. 이미 군사와 장비도 다 잃고 사기마저 잃어버린 이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다시 고구려군과 싸우면서 돌아간다는 건 자살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결국 이들은 풀을 베고 강을 건널 장비를 만들어가면서 당나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때 당태종마저도 직접 장작을 패고 장비를 날라야 할 정도로 상황은 급박했죠. 여기에 연개소문의 군사들까지 들이닥치니 당군은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이전의 살수대첩만큼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모습이 연상됩니다. 역사적인 안시성 전투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당나라로 돌아간 당태종은 다시금 이를 갈며 어떻게든 서륙전을 준비했죠. 하지만 안시성 전투 때 피해가 워낙 큰 바람에
대신들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개소문이 전쟁 이듬해에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해 사과한다고 합니다. 전쟁 이겼으면 이긴 거지 사과하는 사신은 왜 보낸 걸까요? 아마 저는 염탐이나 또 다른 목적이 분명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당태종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신라를 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 말에 오케이 할 연개소문이 절대 아닙니다. 결국 화가 난 당태종은 조공을 받지 않고 647년 3월부터 10,000명 이하의 소규모 병력으로 소모전을 펼칩니다. 잠깐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도망가고 어떻게 보면 양아치 짓을 하는 거죠. 이러면 뭐 하겠습니까? 원하던 고구려 정벌은 안 되고 치졸한 복수만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모전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당태종은 649년 30만 명을 모아 다시 한번 대규모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전의 3배였죠. 하지만 안시성 전투 이후 병을 얻고 쇠약해져 가던 당태종은 649년 4월 고구려를 정벌하지 말란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세월이 흘러 송나라 조정에서 역사를 돌아보며 당태종과 연개소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삼국사기 열전엔 북송의 신종이 왕안석에게 당태종은 돌고를 정복할 정도로 전쟁에 능한 황제였는데 고구려는 어찌 이기지 못했는가 하고 묻습니다. 이에 왕안석은 연개소문이 워낙 비상한 인물이라 그러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다른 중국 사서엔 송신종 대신 휘종, 또 왕안석 대신 구양수로 언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무튼 당나라에게 있어 연개소문은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던 겁니다. 왕조중심 꿀국사 고장왕, 아니 연개소문 시기 고구려와 당의 전쟁을 다뤄봤습니다. 아직 고구려 역사는 한참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와 당이 휴전 상태에 접어들면서 우리도 잠시 숨을 고를까 하는데요. 지금까지가 시즌1이었다면 시즌2는 660년 무렵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가 멸망하고 이들이 고구려 정벌로 눈을 돌리면서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는 나당연합군이 형성되고 이들이 백제를 멸망시키는 모습을 지켜본 뒤 그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다시 신라로 가서 본격적인 삼국통일을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왕조중심 꿀국사 지금까지 꿀이었습니다.